지금 참전한 군인들 월급이 한 2,000불 정도 될 거다. 지금 국정원이 12,000명으로 지금 계산하는데 그러면 한 2,400만 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해보면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돈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무기들 뭐 이런 거 위주로 또 북한에 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토하고 러시아의 어떤 대리전을 우리랑 북한만 그냥 피 보면서 치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죠. 이제 우리가 뭐 병력을 파병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이 북한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북한군의 희생이 커지고 뭐 포로로 잡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KBS와 인터뷰에서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정부가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한테 무기를 손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스페트나츠라는 그 특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힘 못 쓰나요? 그게 이제 2022년도에 막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스페츠나츠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수군, 그다음에 해병대 이런 정말 이 알토란 같은 정예 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3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부분에 지금 희생이 있었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 정예 병력은 한 번에 이렇게 복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양성하는 데만 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실제 양성하는 비용만 해도 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로 보낸 뭐 포탄만 뭐 한 800만 발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동안은 무기를 보내면 주로 현물로 많이 받았잖아요. 가스나 뭐 에너지 그리고 밀가루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근데 사람을 보내면 이거는 현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현금 박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들어온 이런 뉴스들을 접해보면 여기 또 쌀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쌀하고 그다음에 이런 북한군 지금 이제 군인들의 지금 참전한 군인들의 월급이 한 2,000불 정도 될 거다. 이제는 아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00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 12,000명으로 지금 계산하는데 그러면 한 2,400만 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환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2,000명 기준으로 하면. 그 돈이 북한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대북제재 엄청난 허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금 구멍이 생겼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원하는 무기를 줄 수도 있어요. 돈이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현물로 또 이걸로 어떻게 보면 대신하려고 한 노력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군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무기들 뭐 이런 거 위주로 또 북한에 줄 수도 있죠. 근데 북한이 정말 목말라 하는 거는 ICBM 같은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이잖아요. 다시 우주로 갖다 들어오는 거. 그거 주면 어떡하죠, 러시아가? 그러면은 정말 이게 큰일 중에 하나죠. 그때는 미국의 대북 전략, 한국의 대북 전략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북한도 이게 자기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뭐 신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알려주면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는 이제 우리도 사실 그 러시아에서 몇몇 미사일 기술을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사일 외피를 이제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코르크. 실제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그 외피 있잖아요. 코르크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코르크를 왜 쓸까?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고온 고열을 받으면 수수로 변해요. 수치로요? 네, 까맣게 수수로 변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열에 더 잘 견뎌요.
만약에 그런 노하우나 재료들을 북한에 알려준다라면 네. 그런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순식간에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그런 무기, 이런 네. 전략적인 그런 자산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네. 방공망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S-400, 예. 서방에서 날아오는 하이마스라든지 에이테크임스, 그리고 뭐 스톰 섀도우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막아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북한한테 혹시나 넘어갈 그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방공무기, 예, 특히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도 그런 방공무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뭐 70년대, 80년대 들어온 무기들이 많고 북한도 이제 자체 개발한 게 있지만 예. 아무래도 러시아보다 이제 기술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S-400은 아니지만 S-400과 비슷한 걸 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일단은 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네. 뭐 각종 첨단 전투기를 갖고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 앞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러시아제 미그 29 네. 이런 거 만약에 이거 진짜 넘어가면 큰일인데 북한한테 넘어가면. 사실 미그 2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공군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0대, 300대 갖고 있지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달러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예. 이런 것들로 사실 이제 병력 그 운용과 관련된 월급을 대신해 줄 수도 있죠. 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미그 29가 있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서로 조건이 맞는 네.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러시아는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예. 어떻게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80%를 넘고 예. 그리고 GDP도 계속 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그렇게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사람 보내고 무기 보내고 하는데 네. 러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경제 호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찾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법 환적을 통한 이 암암리에 수출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또 러시아의 그런 에너지원을 수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폐로 이런 러시아의 네. 그런 에너지를 결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은 인도도 큰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서방의 각종 그 첨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인도를 통해서 암암리에 러시아로 간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이나 인도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역설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여러 가지 제재, 또 한 가지로는 최근 이제 북중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좀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실전 경험을 배우면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우리가 과거에 베트남전 파병했을 맞습니다. 때 북한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우리가 실전 경험을 쌓아올까 봐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봤을 때는 한국이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처럼 네. 경제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실전 경험을 이번 기회에 축적을 하겠다라는 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어쨌든 관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는 맞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종 제재를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친구 사이에도 어쩔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한러 관계가 약간 좀 사이가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또 찾겠죠.
그럴 때 또 좋은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한러 관계를 지금보다 한 단계 또 성숙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누비는 그 전장으로 인해서 경험치가 쌓이고 재래식 무기도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 부딪힐 가능성,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절대적인 해안이 또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